런던 출신 국제기자 데이비드 콜린스. 30년간 분쟁 지역, 혁명, 경제 위기를 현장에서 취재했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나라가 진짜 강한지 그는 데이터보다 먼저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서울에 도착한 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멈췄어요. 강 너머로 펼쳐진 야경.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얼굴은 왜 저렇게 지쳐 있는 걸까? 데이비드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 남겨주세요. 데이비드 콜린스가 서울에 도착한 건 3월의 새벽이었습니다. 런던은 그 시간 조용하죠. 뉴욕도, 파리도, 도쿄도 새벽 5시는 도시가 숨을 고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공항 리무진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차가 막혔습니다. 새벽 5시에 트럭, 승용차, 버스. 어디선가 출발해서 어딘가로 향하는 사람들. 데이비드는 창에 이마를 붙인 채 중얼거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는 거지?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친 남자가 있었어요. 양복 재킷은 의자에 걸려 있고 셔츠 소매는 거쳐 있었죠. 커피잔 2개. 둘 다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분, 얼마나 됐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데이비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세계를 다녔어요.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도 실리콘밸리 개발자도 도쿄의 야근 문화도 봤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특별한 마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취재 일정을 전부 바꿨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에 서울.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폰을 보고 눈을 감고 있었죠. 피곤한 얼굴들. 그런데 이상하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이 완전히 눌려 있는데 아직 튕기지 않은 상태 같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학원 간판들이 건물을 뒤덮고 있었어요. 수학, 영어, 코딩, 발레, 태권도. 오후 2시, 백팩을 맨 초등학생이 학원 가방을 하나 더 들고 걸어가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자료를 펼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림픽 양궁 한국은 1984년 이후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반도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죠. 클래식 쇼팽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차이콥스키. 세계 3대 콩쿠르 수상자 명단에 한국인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봉준호는 아카데미 사관왕. 넷플릭스 역대 최고 시청 기록은 한국 드라마가 썼어요. 데이비드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 많은 영역에서 동시에 정상에 올라 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었죠.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달리기 시작한다.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른 채. 데이비드는 다음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취재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죠. 이 민족이 원래부터 이랬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건지. 전시실을 걷다가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1950년. 서울. 폐허였어요. 건물은 뼈대만 남아있었고 거리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 잿더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 데이비드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서울을 만든 세대의 부모다.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낮았죠. 그로부터 70년 후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박물관을 나와 인사동 골목을 걸었어요. 한 노인이 좌판에 앉아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멈춰 섰어요. 통역사를 통해 물었죠. 몇 년째 이 일을 하세요? 60살부터요. 그전엔 공장 다녔죠. 그전엔 농사 지었고. 힘드셨겠어요. 노인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줄 몰랐어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데이비드는 숙소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1960년대 독일 탄광으로 떠난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지하 1000m 막장으로 내려갔죠. 같은 시기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으로 건너갔어요. 낯선 언어, 낯선 나라. 그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외화가 한국 경제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1970년대엔 중동 사막으로 나갔어요.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도로를 깔고 건물을 올렸죠. 가족에게 편지 한 장 붙이기 어려운 곳에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나라가 무너질 위기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메달. 장롱 속에 넣어뒀던 금을 꺼내 줄을 섰죠. 348만 명이 참여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료를 덮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개인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버텼어요. 그 집단적 근성이 세대를 거치며 DNA처럼 새겨진 거였죠.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에너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불 속에서 벼려진 것이다. 데이비드는 취재 방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거리를 걷지 않았어요. 숙소 책상에 앉아 지난 30년치 자료를 펼쳤죠. 기자로 살면서 스쳐 지나갔던 뉴스들. 그런데 이제 보니 전부 한나라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일본이 장악한 시장이었어요. 기술도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나라가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고 했죠. 삼성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라인 하나가 멈추면 밤새 원인을 찾았죠. 불량률이 0.1% 나와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10년 후 삼성은 세계 1위가 됐어요. 20년 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생산하고 있었죠. 지구상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애플도 구글도 엔비디아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세계 IT 산업이 멈춘다.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데이비드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동료들은 웃었어요. 일회성 바이럴이라고 했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0억. 당시 유튜브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빌보드 2위. 미국 시장에서 영어가 아닌 노래가 그 자리에 오른 건 사실상 처음이었죠. 그리고 BTS가 왔습니다. 2018년 뉴욕 UN 본부. 한국 가수가 UN 총회 연단에 섰어요. 세계 정상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암이라 불리는 팬덤은 국경이 없었죠.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인도네시아. 언어가 달라도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하나가 국가 경제를 움직이고 있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을 때 업계는 외국어 영화의 한계를 이야기했어요. 수상은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봉준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사관왕이었어요.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듬해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올라왔죠. 94개국 동시 1위. 역대 넷플릭스 최고 시청 기록이었어요. 한국의 로봇 수술 건수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중동 왕족, 동남아 재벌들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찾았죠.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였어요. 오지 보급률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e스포츠. 한국 선수들은 세계 대회를 지배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종목이 바뀌어도 정상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 팀들이 한국 코치를 영입했죠. 데이비드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도체, 음악, 영화, 의료, IT, 게임. 한 나라가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세계 정상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인구 5,100만. 한반도 절반. 자원도 없고 땅도 넓지 않은 나라였죠. 미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었어요. 유럽은 수백 년의 문화적 축적이 있었죠. 중국은 14억 인구와 국가 자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는 수첩에 적었죠. 한국이 세계를 바꾼 건 자원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것도 자기가 대단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데이비드는 서울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취재 노트가 두꺼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죠. 한국인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자꾸 부정적인 쪽에서 나왔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학술 자료에서도 심지어 한국인들 스스로도 빨리빨리, 냄비 근성, 눈치, 한. 이 사람들은 자기 강점을 단점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편의점 계산이 3초였어요.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왔죠. 지하철은 2분 간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속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발을 떼는 사람들. 처음엔 조급해 보였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 도로가 깔리는 속도,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는 속도.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던 서울이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2024년 세계 스마트시티 1위가 되기까지 다른 나라가 50년 걸릴 일을 20년에 했죠.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압축 실행 능력이었어요. 통역사 김지수 씨가 설명해줬어요. 눈치는 영어로 번역이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상대가 불편한지 기쁜지 뭘 원하는지. 공기를 읽는 거죠. 데이비드는 그날부터 관찰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장이 말을 꺼내기 전에 팀원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반찬이 비워지기 전에 직원이 채우러 왔죠.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들어오면 말없이 자리를 비켰습니다. 눈치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집단이 마찰 없이 움직이게 하는 사회적 윤활유였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이 칼군무를 추는 이유, 한국 기업이 위기 때 빠르게 피벗하는 이유,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드는 이유 전부 눈치였죠. 서양은 이걸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가 없다. 데이비드는 판소리 공연을 봤습니다.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슬픔인데 아름다웠어요. 눈물인데 웅장했죠. 공연이 끝나고 물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옆에 앉은 한국인 교수가 답했어요. 한이요. 우리말로는 설명이 돼요. 영어로는 안 되죠. 한. 억울함, 슬픔, 그리움, 분노가 뒤섞인 감정. 그런데 그 감정이 폭발하지 않고 예술이 됐습니다. 판소리가 됐고, 트로트가 됐고, BTS의 가사가 됐죠. 봉준호 영화의 정서가 됐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를 울리는 이유가 됐어요. 오래 억누른 감정이 오래 울리는 예술이 됐다. 그런데 한만 잊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광장을 지나다 멈췄어요. 버스킹이었습니다. 관객 중 한 할머니가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5분 만에 광장이 춤판이 됐어요. 이것도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기쁨과 다르고 신남과도 달랐어요. 에너지가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상태.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같이였죠. 그 집단적 흥이 떼창이 됐고 응원 문화가 됐고 K-팝 콘서트장의 그 압도적인 에너지가 됐습니다. 한과 흥은 반대가 아니었어요. 같은 뿌리였습니다. 깊이 슬플 수 있는 사람만 깊이 기뻐할 수 있었죠. 데이비드는 숙소로 돌아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눈치, 흥. 한국인이 스스로 단점이라 부르거나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세계 어디서도 복제할 수 없는 강점이었어요.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자기 무기를 단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더 무섭다.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사람은 멈추지 않으니까. 데이비드는 그날 처음으로 불편했습니다. 취재 3주째였어요. 강함의 증거는 충분히 모았죠. 그런데 자꾸 다른 장면들이 눈에 걸렸습니다. 화려한 야경 뒤에 있는 것들. 기록적인 성장 뒤에 남겨진 것들. 그는 수첩을 새로 펼쳤어요. 강남 학원가 골목이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학원 버스가 줄지어 서 있었죠.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요. 몇 시에 자요? 아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1시?
20. 데이비드는 계산했습니다. 수면 4시간. 그것도 중학생이었어요. OECD 자료를 찾았죠. 한국 청소년 수면 시간 최하위권. 행복지수 최하위권. 학업 성취도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었어요. 1등을 만드는 시스템이 동시에 아이들을 갈아넣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직장인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30대 중반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공식적으로는 9시간이요. 실제로는 12시간에서 14시간이죠. 퇴근 후엔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퇴근이요? OECD 평균 노동시간. 한국은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데 생산성 지표는 중위권이었죠. 오래 일하는데 효율이 낮았습니다. 눈치 때문이에요. 팀장이 안 가면 못 가요. 팀장은 부장이 안 가면 못 가고. 다들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챕터 4에서 강점이라고 썼던 눈치가 여기서는 함정이었습니다. 같은 문화 코드가 맥락에 따라 날개가 되기도 족쇄가 되기도 했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였습니다. 전체 노인의 40% 이상이 빈곤선 아래였어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숫자가 아니었죠. 지하철역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노인들이 폐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압축 성장을 몸으로 만든 세대였습니다. 독일 탄광으로 갔던 세대. 중동 사막에서 땀을 흘렸던 세대. 그 세대가 지금 폐지를 줍고 있었죠. 통역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빨리 달리느라 뒤를 못 봤어요.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함과 불행이 어떻게 같은 나라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천천히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인의 에너지는 진짜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방향이 언제나 밖을 향했다. 세계를 향해, 1등을 향해.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한 적이 없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 취재지를 바꿨습니다. 원래 계획은 대기업 임원 인터뷰였어요. 그런데 챕터 5를 쓰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죠. 과거와 현재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앞을 봐야 했어요. 그는 판교로 갔습니다. 스타트업 사무실이었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개발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아무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죠. 대표가 나왔어요. 32살이었습니다. 뭘 만들고 있어요? 의료 AI요. 암조기 진단 모델입니다. 한국의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최근 5년간 10배 성장이었어요. 네이버,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을 개발했죠. 삼성은 온디바이스 AI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 AI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어요. 32살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세계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5년 안에요. 데이비드는 그 눈빛을 봤어요. 불안이 없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챕터 1에서 본 압축된 스프링. 이 세대에서도 똑같았다. 인천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였어요.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이었죠. 유럽 제약사들이 한국 공장에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세계가 백신을 찾아 헤맬 때 한국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40대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빠르거든요. 임상 속도, 허가 속도, 생산 라인 전환 속도. 다 빠르죠. 그리고 포기를 잘 안 해요. 빨리빨리. 그리고 집요함. 챕터 4에서 쓴 단어들이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2023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독자 기술로 만든 로켓이었어요. 발사 성공이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독자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였죠. 개발팀의 평균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10년 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30대였던 사람들이 완성을 본 거였어요.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위기도 있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집요함. 챕터 2에서 본 그 DNA였다. 판교 카페. 20대 3명을 만났어요.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3명 모두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힘들지 않아요? 디자이너가 답했어요. 재밌으면 힘든 게 아니잖아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살기 위해 일했죠. 저희는 만들고 싶어서 일해요. 다른 거예요. 살기 위해 달리던 세대에서 만들기 위해 달리는 세대로. 데이비드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 앉았습니다. AI, 바이오, 우주, 콘텐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이미 출발해 있었어요. 그것도 부모 세대보다 더 넓은 무대에서였죠.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기적은 생존이었다. 두 번째 기적은 성장이었다. 세 번째 기적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자기들이 만드는 줄 알고 만들고 있다. 데이비드는 런던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사 분량 늘려야 할 것 같아요. 편집장이 웃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데이비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김연아의 쇼트 프로그램. 78.50점.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프리스케이팅도 세계 신기록이었죠. 합산 228.56점. 2위와의 격차가 23점이었습니다. 올림픽 피겨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우승이었어요. 훈련 영상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장면들. 하루 8시간. 부상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였죠. 코치 브라이언 오서가 말했어요. 30년간 선수들을 가르쳤다. 연하 같은 선수는 처음이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선수였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한국인의 DNA. 링크 위에서도 똑같았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4강. 손흥민의 단독 질주골이었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잡아 맨시티 수비 5명을 제친 뒤 골키퍼까지 따돌렸어요. UEFA는 그 시즌 최고의 골로 선정했죠. 아버지 손흥정. 아들에게 중학교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쳤습니다. 화려한 기술 이전에 기본이 완벽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손흥민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하셨죠.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 불만족이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었다. 1998년 US 여자 오픈. 연장전이었습니다. 볼이 워터헤저드 안으로 빠졌어요. 박세리는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물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쳤어요. 결국 우승했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본 건 외환위기 직후였어요.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이었죠. 그 장면을 본 어린 소녀들이 골프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인비, 유소연, 최나연 이후 20년간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한 사람의 맨발이 한 세대를 만들었다.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기생충. 장르가 매번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계층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시스템과 개인. 그 긴장이 모든 작품에 깔려 있었어요. 봉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본 것을 찍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면서 본 것들. 아카데미 시상식 날 밤. 그가 작품상을 들고 말했어요. 자막의 1인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 해부터 비영어권 콘텐츠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어요. 데이비드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김연아, 손흥민, 박세리, 봉준호. 종목도 분야도 달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죠.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했습니다. 실패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세계 정상에 올라서도 아직 멀었다고 했습니다. 그 불만족이 다음 훈련을 만들었고, 다음 작품을 만들었고, 다음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정상에 올라도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 취재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강으로 가야 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강 다리 위에 섰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처음 멈췄던 바로 그 자리였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와 야경은 똑같았어요. 강물도 빛도 바람도. 달라진 건 그였습니다. 카메라맨이 준비를 마쳤어요. 데이비드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달간 적어온 문장들. 새벽 5시 고속도로.
호텔 로비의 밤샘 직장인. 강남역 학원 간판. 폐허 위에 세운 나라. 독일 탄광으로 간 광부들. 금을 모으러 나온 시민들. 반도체, BTS, 기생충. 맨발의 박세리. 판교의 32살 대표. 그 모든 장면들이 한 문장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카메라 불빛이 켜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30년간 세계를 취재했습니다. 전쟁터도 혁명도 경제 붕괴도 봤죠. 어떤 나라가 강하고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지 나는 몸으로 압니다.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67달러에서 시작했어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자원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70년 만에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음악으로 스타디움을 채우고 영화로 아카데미를 가져갔습니다. 스포츠, 의료, AI, 우주. 한 나라가 이 모든 걸 동시에 해냈어요. 그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정작 한국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세계 1등을 하고도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기적을 만들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나는 처음에 이게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불만족이 다음 기적을 만들고 있었어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멈추지 않는 민족은 결국 정상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잠깐 수첩을 내려봤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재능이 아니에요. 기술도 자본도 아닙니다. 불 속에서 벼려진 사람들이 가진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집요함. 위기가 오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버티는 공동체성.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도 더 나아가려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한국인들에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정상에 올라 있어요. 세계는 이미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음악을 듣고, 여러분이 만든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만든 반도체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아는 것. 카메라가 꺼졌어요. 데이비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강을 한참 바라봤죠.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퇴근하는 사람, 야근을 마친 사람, 이어폰을 꽂고 걷는 사람. 지쳐 보였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저 피곤함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 지친 얼굴 뒤에 어떤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는지. 그는 마지막으로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민족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